베이징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무게가 단순한 긴장을 넘어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언어로 흘러나오고 회의장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늘 같은 질문을 향해 모입니다. 지금 이 체제는 정말 안정적인가? 최근 퍼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특히 크게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지 한 명의 장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군 내부의 균열과 권력의 불안을 상징하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지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누가 사라졌고 누가 남았는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문이 어떤 구조 속에서 증폭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번 양회 기간을 둘러싸고 가장 크게 번진 이야기는 시진핑의 군 관련 발언과 그 이후 군 대표들 사이에서 감지됐다는 동요였습니다. 특히 장유샤와 류절리라는 이름이 함께 거론되면서 분위기는 단순한 인사설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사람의 안위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군 수뇌부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이 지닌 상징성입니다. 그는 단순히 직위가 높은 인물이 아니라 오랜 군 경력과 혁명, 원로 계통의 정통성이라는 두 층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던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인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곧 군 내부의 힘의 축이 흔들린다는 신호로 읽히게 됩니다. 류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단순한 실무장교가 아니라 작전과 지휘의 핵심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같은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소문의 파급력은 훨씬 커집니다. 폐쇄적 권력 체계에서는 공식 정보가 적을수록 비공식 해석이 커집니다. 공개된 것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러난 사실보다 드러나지 않은 빈칸을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 빈칸이 군 최고 위층과 연결될 경우 모든 침묵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부재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숙청으로 읽히고 누군가의 짧은 등장은 복권의 신호처럼 해석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특정 폭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단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 체제가 그런 폭로를 너무도 쉽게 믿게 만드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왔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문은 종종 사실보다 느슨하지만 때로는 구조의 약한 지점을 가장 먼저 비추는 그림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군대는 단순한 현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정렬되는 정치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반부패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정비가 이어졌고 충성이라는 기준은 모든 인사 판단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파벌을 약화시키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군 내부에 오래 누적된 부패와 불투명한 네트워크를 끊어내는 일은 어느 체제에서든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또 다른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부패가 기강 확립을 넘어 상시적인 정치 재편의 도구로 기능하게 되면 군은 과연 더 강해지는가 아니면 더 위축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충성을 증명하는 일이 능력을 증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부터 지휘체계는 겉으로는 더 단단해 보일 수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각종 인사 이상 징후와 부재설은 더욱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여러 직책이 계속 교체되며 일부 자리는 대리체제로 유지된다는 인식이 누적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군 조직을 전문성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정치적 안전성 시험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유능한가 보다 누가 더 안전한가가 앞서게 되고 누가 전투를 준비하는가 보다 누가 의심받지 않는가가 먼저 거론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남아있는 사람조차 안정의 상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살아남은 인물이 내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제는 계속 통제력을 과시하지만 그 과시가 잦아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장유샤와 류절리를 둘러싼 소문은 단순한 인물 추적이 아니라 군 전체를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소문의 진위를 떠나
많은 이들이 거기서 읽어내는 것은 권력의 중심과 군 지휘 체계 사이에 놓인 깊은 긴장입니다. 만약 최고 지도부가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힘을 얻는가? 반대로 군 내부가 정말 단단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왜 인사 한 번과 부재 한 번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 결론보다 더 많은 침묵을 안고 있지만 바로 그 침묵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군을 다잡기 위한 장기적 정비가 어디까지는 통제였고 어디서부터는 체제 자신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시선은 사건 자체를 넘어 그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로 향하게 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권력이 군을 다루는 방식부터 봐야 합니다. 시진핑 시대의 군 개편은 단지 조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군을 다시 길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준은 늘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누구를 더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기준이 반복될수록 군이라는 조직이 가진 본래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군은 원래 명확한 지휘 체계와 전문성, 장기적 경험 축적이 특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충성 검증이 가장 중요한 질서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의심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독자적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지시를 기다리는 편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직이 겉으로는 훨씬 더 단단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기 쉽습니다. 그 결과 군 내부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남기 위한 침묵입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입장을 밝히려 하지 않고 모두가 신호를 기다립니다. 다른 하나는 표면적 충성의 과잉입니다. 말은 더 강해지고 구호는 더 선명해지지만 그 선명함이 반드시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체제 내부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이 그 체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충성을 계속 말해야 하는 순간은 충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군 관련 소문들이 단순한 가십으로 끝나지 않고 구조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장군의 운명보다 더 큰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대는 정치적 통제 아래 점점 더 정돈되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의 부담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인사의 연속성이 약해질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리가 자주 바뀌고 누군가는 설명 없이 사라지고 누군가는 예상보다 늦게 등장할 때 조직은 자연스럽게 몇몇 잔존 인물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체제의 현재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장성민이라는 이름이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지금의 군 권력 구도에서 단순히 한 명의 고위 인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어가는 공간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 인물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 주변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게 된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싼 해석도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는 체제를 지탱하는 인물인가 아니면 체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잠재 변수인가?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성향을 넘어서 현재 권력 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성민이 처한 위치의 핵심은 역설입니다. 최고 지도부는 군을 계속 통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군 내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맡는 인물은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너무 많은 인맥을 갖게 되며 결국 스스로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이 둬야 하지만 가까이 둘수록 또 경계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야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신뢰를 분산시킬 장치가 약할수록 권력은 늘 이런 불안한 균형 위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완전히 믿지 못하지만 누구 없이도 버틸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상태가 장성민 같은 인물을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공개 행보 하나하나가 과도하게 해석됩니다. 충성을 강조하는 발언은
진심의 표현으로도 읽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개 석상에서의 단정한 태도와 반복되는 원칙론은 질서의 표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불안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안정된 구조에서는 충성이 그렇게 자주 과시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군 내부가 예민한 공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생존의 방식이 됩니다. 이것은 장성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중국 군 고위층 전반이 놓여있을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체제가 특정 인물을 통해 군을 장악하려 할수록 그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질 가능성 역시 커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사권과 감찰권, 조정 능력이 집중되면 그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정보가 모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오직 최고 지도부에 대한 충성만 강조되더라도 실제 조직은 늘 중간 관리자와 실무 권력의 주변에서 움직입니다. 결국 체제는 파벌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세우지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영향권이 생겨날 가능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성민이라는 인물이 특별히 위험해서라기보다 현재 구조 자체가 그런 불안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제도를 더 좁히면 결국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사람에게 더 의존할수록 다시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은 외부에서 볼 때 종종 매우 이상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떤 자리는 중요성에 비해 낮은 격으로 유지되고 어떤 인물은 겉으로는 중용된 듯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신임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체제가 안정적으로 후계 구도와 협력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을 작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쓰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장성민을 둘러싼 모든 해석의 중심에도 바로 이 감각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강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약한 신뢰 위에서 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은 개인보다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유지될수록 남아있는 인물들은 충성의 상징인 동시에 잠재적 불안의 상징이 되는 이중적 운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중국 군 내부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에 보이는 충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같은 구호를 말하지만 서로의 속내를 알 수 없고 모두가 같은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공기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기는 회의장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엄숙하고 가장 통제된 공간 안에서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물들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싼 보안과 경계의 방식입니다. 권력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때로 발언보다도 경비와 동선, 그리고 과도하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양회 같은 초대형 정치 행사에서 보안의 밀도는 단순한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하나의 정치 언어처럼 읽히게 됩니다. 특히 군 관련 대표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검색과 통제가 더 촘촘해졌다는 이야기가 퍼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절차 강화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자기 내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는 종종 공식 성명보다도 출입 절차와 경호 방식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중요한 회의에서 보안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화의 강도가 아니라 그 강화가 전달하는 심리적 메시지입니다. 회의장 주변의 동선이 과하게 정리되고 참석자들조차 여러 층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군 대표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인상이 퍼지면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체제는 지금 바깥보다 안쪽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정치에서 공간은 늘 메시지를 담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가 누구와 함께 들어오는지, 누가 화면에 잡히고 누가 잡히지 않는지,
이런 장면들은 모두 말보다 더 많은 해석을 낳습니다. 하물며 군과 관련된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그 민감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체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직접적인 힘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 경비가 두터워질수록 사람들은 외부 위협보다 내부 긴장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지 최근 국제 정세와 돌발 위협에 대비한 통상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으로 긴장된 시기에는 모든 통상 조치가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고위 인사들의 거취를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고 군 내부 숙정의 여파가 계속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보안은 더 이상 중립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불안감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특히 중국 정치처럼 공식 언어가 극도로 절제된 구조에서는 시각적 장면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발언은 원칙적이고 구호는 익숙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표정과 거리감, 보안 수준과 회의장의 공기를 보게 됩니다. 공식 발표가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도 현장의 긴장감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진다면 대중은 당연히 그 사이에 간극을 읽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군가가 물리적 위협을 가했느냐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최고 권력의 공간이 왜 그렇게까지 경직된 인상을 주게 되었느냐는 데 있습니다. 체제가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 보안은 보이지 않는 배경에 머무르지만 체제가 예민해질 때 보안은 전면으로 튀어나옵니다. 경호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내부 보안의 심리가 곧 외부 환경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수록 내부 결속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길어지고 주변 지정학 환경이 거칠어질수록 베이징은 바깥을 향해서는 안정과 통제의 이미지를, 안쪽을 향해서는 일사불란한 결속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 수뇌부를 둘러싼 소문과 잦은 인사 변동, 그리고 과도하게 민감해 보이는 보안 장면이 겹쳐지면 문제는 단순한 이미지 손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도부가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확신, 즉 체제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메시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 경쟁이 치열할수록 내부의 작은 균열도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논평에서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외부 사례를 끌어와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려는 시도가 등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해석을 그대로 사실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정치는 언제나 여러 층의 과장과 선전, 희망적 해석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 외부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내부 군 지휘 체계는 더더욱 안정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바깥에서는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 안에서는 군 고위층을 둘러싼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군이 실제로 당장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인상이 쌓일 때 체제의 심리적 우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것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력과 장기 전략의 인내였습니다. 외부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것도 결국 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잇따르는 인사 이상 신호와 지나치게 민감해 보이는 통제 장면이 계속 부각되면 그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강한 국가는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국가는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일관된 판단과 안정된 지휘 체계를 유지하느냐로도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소문은 비록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지정학 경쟁의 맥락 속에서는 전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이징이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은 단단한 얼굴과 안쪽에서 번지는 불확실성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균열선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질문은 다시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의 이름을 둘러싼 이야기, 장성민 같은 남아있는 인물의 미묘한 위치, 그리고 회의장 안팎을 감싸는 팽팽한 긴장은 모두 따로 흩어진 조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공통된 감정, 즉 중심은 여전히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 강함을 끊임없이 입증해야만 하는 체제의 불안을 향해
모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더 깊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누가 이기고 누가 밀려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과연 가장 취약해지는 것은 개인인지 아니면 체제의 신뢰 자체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두려운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특정 인물 한 명의 부상이나 몰락이 아니라 그 체제가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자연스럽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원래 강한 체제는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돌더라도 곧바로 압도적인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질서로 그 파장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나 체제 내부의 긴장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반복해서 같은 의문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소문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는 매개가 됩니다. 누가 사라졌는지보다 왜 모두가 그 사라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설이 아니라 체제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 자신이 여전히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유지하려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를 둘러싼 이야기, 장성민의 복잡한 위치, 양회 공간을 감싼 팽팽한 경계, 그리고 외부 압력과 내부 숙정이 겹쳐지는 풍경은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 체제가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 통제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권력이 자기 강함을 자주 증명해야 할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균열을 더 예민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회의는 열리고 명령은 내려가며 구호는 반복되지만 그 모든 장면의 배경에 설명하기 어려운 조심스러움이 번져 있다면 대중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신뢰 그 자체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체제의 안정이 단순히 억제력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결국은 일정 수준의 제도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서 돌아갑니다.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승진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물러나며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 공식 체계가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가, 이런 기본 질서가 남아있어야 사람들은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서가 약해질수록 모든 사건은 곧바로 음모와 숙청, 반격과 불안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는 종이 위의 조직력과 실제 정치 심리 사이에서 점점 더 큰 간극을 안게 됩니다. 제도는 살아있어도 사람들의 해석은 이미 비상 상황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군과 권력 구조를 둘러싼 여러 징후를 볼 때 가장 조심스럽게 읽어야 할 부분은 누가 다음 차례인가 같은 자극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다음 차례를 상상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체제의 정보 구조와 신뢰 구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정보의 양만 통제한다고 해서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지나치게 닫혀 있을수록 공백은 커지고 그 공백 속에서 소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 정치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소문이 반복해서 현실을 움직이는 프레임이 되면 그 체제는 이미 물리적 강도와 별개로 심리적 방어선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어떤 결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위살하고 통제 장치 역시 쉽게 무너질 수준이 아닙니다. 군과 당, 치안과 선전, 조직과 감찰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는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복원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태도는 과장된 확신이 아니라 냉정한 관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강한 체제일수록 모든 긴장을 조기에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처럼 인사와 침묵, 보안과 추측이 함께 증폭되는 장면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적어도 체제 내부에 적지 않은 압력이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이 곧 붕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안이 이제 더 이상 주변부의 감정이 아니라 중심부의 분위기로 스며들고 있다는 뜻일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큰 장면은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공기입니다. 말은 여전히 단단하지만 표정은 무겁고 질서는 유지되지만 그 질서를 둘러싼 경계는 점점 두터워지며
충성은 더 자주 선언되지만 그 선언이 정말 확신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오는지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공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체제는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더 많은 힘을 쓸수록 사람들은 다시 그 안의 불안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장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체제가 계속해서 모든 것이 통제 아래 있다고 강조해야만 하는 순간 그 체제는 정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너무 깊은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